저는 대학을 관두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건 중학생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깨달은 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우리 집안의 환경이 큰 영향을 끼쳤죠. 어릴 적부터 제 머릿속에 깊이 박힌 기억은 부모님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죠. 월세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오고 수도와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모님은 서로를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집안에 돈 한 푼 못 가져오면서. 라는 엄마의 비난과 그럼 너는 뭘 했는데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라는 아버지의 반박이 매일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끔은 싸움이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깨진 접시와 뒤집힌 밥상이 온 집안에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뿐이었죠. 그럴 때면 동생과 함께 웅크리고 앉아 혹시나 부모님의 싸움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화풀이를 하다가도 가끔은 미안하다라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엄마 역시 지쳐 보였지만 담배를 피우며 한탄하던 모습만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라는 말을 자주 하셨지만 정작 엄마 자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죠. 저는 그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 이 집에서 반드시 도망치겠다는 것. 둘째, 돈이 없으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 돈이 없으면 싸움도 원망도 그리고 서로를 갉아먹는 악순환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서울로 대학을 온 이유도 단순히 배움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죠. 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집을 떠나게 된 저는 자유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돈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저를 도와줄 수 없었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을 벌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 안정과 평화를 돈으로 사겠다는 결심이었죠. 제가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어쩌면 너무도 단순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보며 제가 원하는 삶은 단 하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무너지지 않는 삶,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삶. 저의 어린 시절은 그 누구도 본받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모습을 목격하며 자란 불우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 주었죠. 서울로 대학을 간 뒤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여기서만큼은 새 출발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자취방 월세까지 혼자 책임져야 하니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고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결국 1년 만에 학교를 관둘 수밖에 없었죠.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한 건 단순히 제 생활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에서 혼자 버티는 모습이 도저히 눈에 밟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이 나서 완전히 쓰러져 버린 상태였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여전히 술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돌보는 척은 했지만 그게 진정한 돌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대소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안은
항상 냄새로 가득했고 아버지의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담배를 피우며 어떻게 이런 꼴로 살아야 하냐는 한탄만 쏟아냈습니다. 분명 엄마도 힘들었지만 그 한탄은 상황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동생을 혼자 두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죠. 더 늦기 전에 동생을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동생을 전학시키고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동생이 이미 부모님의 싸움과 무책임 속에서 많은 것을 겪었으리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동생에게만큼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집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놓을 순 없었죠. 아버진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엄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일하면서 번 돈으로 일정한 생활비를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비록 집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완전히 끊어낼 순 없었습니다. 동생의 생활비를 감당하며 엄마에게 보내는 돈까지 챙기려니 제 삶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최소한 부모님과 떨어져 더 이상 그런 환경에서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묵직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집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동생만큼은 저처럼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부모님에게 짓눌리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 20대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사치나 여유는커녕 얼굴에 뭘 바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예쁜 옷을 사고 화장품에 돈을 쓸 때 저는 돈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죠. 그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하루라도 더 일해서 통장 잔고를 늘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침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하루를 열었죠. 오전엔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계산대를 지켰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학원 강사는 대학을 그만뒀던 제게는 유일한 정규직 비슷한 일이었어요. 가끔은 행사 알바나 전단지 배포 같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며 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일용직 근로자로 공장에서 밤새 물건을 포장하거나 분류하는 일을 했죠. 어떻게 이걸 다 하면서 버티냐는 말을 주변에서 듣곤 했지만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제 삶을 이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학원 강사로 일하던 곳에 자녀를 맡기던 학부모였는데 저를 유심히 보셨던 분이었죠. 젊은 나이에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단하네요. 혹시 제가 운영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소규모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로 생활용품과 소형 전자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정리와 상품 검수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빠른 적응력을 보이자 점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이어와의 미팅에도 참여하고 수입 과정을 조율하며 점차 회사의 핵심 업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돈을 벌면서 동시에 성장하는 법을 배웠죠. 그분은 제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가진 돈으로 돈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적은 금액이지만 틈틈이 저축하고 주식과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3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남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번 돈과 그분 밑에서 배운 지식으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장만했고 작은 건물을 매입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 건물은 대출을 활용해 투자한 것이었지만 매달 나오는 임대 수익이 제게 새로운 여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0대를 온전히 돈을 벌기 위해 바쳤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냐고 묻지만 저는 단순히 이렇게 답합니다. 나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 지인의 도움과 제 노력 덕분에 저는 제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한 발 더 가까이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니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하다 문득 눈물이 나고 길을 걷다가도 울컥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놓친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동안 저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해 왔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왔는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순간 오히려 텅 빈 느낌이 밀려온 겁니다. 당시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술병으로 고생하시다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별세하셨죠. 저는 혼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든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안도감과 결국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했구나라는 아쉬움이 교차했죠.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으니 엄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역시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를 낳지도 않았을 거야. 같은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속상했지만 더는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에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모양인지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며 적어도 동생만큼은 잘 키운 것 같다는 작은 위안이 들었죠. 그런데도 제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감상에 젖고 그래. 너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해.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감정을 외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동안 감정 자체를 억누르고 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닫아 두었는데 이제서야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언니, 이제는 조금 즐기면서 살아도 돼 라며 권유한 게 계기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 삼아 가입한 모임이었는데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달리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멈출 때면 제 자전거를 대신 세워주며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주는 작은 배려가 인상 깊었죠. 처음에는 그저 동호회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따뜻한 태도와 웃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지하게 연결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향하는 듯 했죠. 이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감정은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설렘이었습니다. 연애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동생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쉼없이 살아오던 제게 사랑이 찾아온 건 마치 봄날의 따뜻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강변을 달리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그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아챘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참아내고 억누르며 사는 걸 알아차리고 그런 저를 위로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며 제 짐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그의 모습은 제게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과 위로를 줬습니다. 그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제가 실수하거나 속상한 일을 겪으면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라며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세상에서 혼자인 기분이었거든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단단히 무장하고 살아왔던 저에게 그의 존재는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은 듯한 기분을 안겨줬습니다. 나한텐 네가 제일 소중해. 그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면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가족에게조차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는 제게 주었습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족의 사랑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마치 내가 비빌 언덕이 생긴 듯한 느낌이었죠. 연애를 하며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남들보다 앞서 달려야 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해결해야 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와 함께하면서 혼자 달리는 게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힘든 날 저를 품에 안아주는 작은 행동들이 제게는 너무도 큰 위로와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저한테는 늘 멀게만 느껴졌던 일이었는데 그와 함께라면 그런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에게 직접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둘만 아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그에게 말했죠. 나 있잖아.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네가 내 삶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랑 있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 느꼈거든. 그래서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미소를 보며 제 결심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저는 남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격을 생각하면 그의 부모님 또한 저를 잘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어요. 제 과거가 그리 평탄하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방식에 자부심도 있었고 저와 그가 함께 행복하면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틀 뒤 그의 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그냥 대화 좀 나누고 싶으신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부모님은 정중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지만 곧이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남자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결혼이라는 건 말이에요. 양가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가씨 가족 상황을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요즘 집값도 이렇게 비싼데 그 집에 굳이 가족들을 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니랑 동생분은 내보내고 그 집을 우리 아들이랑 신혼집으로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어진 말을 덧붙이며 상황은 더욱 황당하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빈손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족분들께 새로운 집을 마련하라고 5천만 원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조금만 나가도 괜찮은 집 하나 구할 수 있을 테니 그 돈으로 해결하고 아가씨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아들이랑. 어차피 결혼하면 그 집은 둘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제가 가진 집을 가족들을 내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과 함께 공동 명의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원식구를 끊고 새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아가씨 가족은 아가씨가 할 만큼 해줬잖아요. 이젠 아가씨 본인의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가씨의 어려운 과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힘들게 살아왔겠죠.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털고 우리 아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가씨한테도 좋은 거예요. 결혼은 여자가 남의 집안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말대로만 하면 앞으로 꽃길만 걸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을 마치 불필요한 짐처럼 여기는 말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시하며 저를 설득하려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조건으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을 그렇게 쉽게 내칠 순 없어요. 그리고 제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가씨, 그럼 어떻게 결혼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가씨가 우리 아들한테는 부족한 거 알죠? 우리 아들은 이런 집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부모님이 그랬다면 아가씨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술 문제로 고생하셨고 어머니는 담배를 끊지 못하셨다면서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걱정됩니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제한을 넘어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는 수준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손끝이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을게요. 남자와 헤어지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쳤지만 더 이상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뒤돌아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모욕적인 말이 제 등을 타고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자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의 차가운 태도와는 전혀 다른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어제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생각이 짧았어요. 미안합니다. 부디 한 번만 너그럽게 좀 봐줘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오는 거였는데 우리가 입이 방정이었어요. 부디 우리 말을 잊어줘요. 심지어 남자는 남자의 부모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오기 전 찾아오기까지 했었죠. 부모님이 정말 실수를 하셨어. 나도 어제 너무 당황했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도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어. 뭔가 잘못 알고 계셨던 거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저는 말없이 남자를 돌려보냈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섰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당신들이 저에게 하셨던 말을 돌이켜보세요. 저를 부족하다고 했었죠? 아니요.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탐내고 그것도 모자라 타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당신들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받은 모욕은 단순히 실수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가족을 내쫓으라고 내 집을 탐내라고 조언했던 당신들의 말은 저를 깊이 상처 입혔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들과 더 이상 이야기 나눌 이유 없어요. 이제서야 아드님께 들으신 듯한데 그래서 이러시는 거죠? 급하게 사과를 하시는 거죠? 참 우습네요. 저를 낮추고 저의 가족을 모욕했던 사람들과는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더는 제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모님의 실수를 대신 사과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신혼집은 우리 힘으로 구하되 대신 제가 가진 건물을 남자와 공동묘기를 하자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남자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집을 탐내면서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으니 저 사실 알고 당연히 식겁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탐욕을 보았고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헤어짐을 선택했습니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남자와 남자의 부모님은 연락을 해오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참 구질구질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구질구질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결국 저는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갈등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지금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은 저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남자와 결혼해서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 미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지금 이 순간, 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충분히 소중했으니까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습니다.